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세계 최고 품질로 불렸던 도요타, 그 명성에 큰 흠집을 낸 사건이죠. 대규모 리콜 사태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000만 대가 넘는 차가 리콜됐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 또 연구 보고서, 그리고 당시 증언들을 바탕으로요. 이 기술적인 문제부터 조직 문화, 위기 대응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또 조직 내부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지 당신이 알아야 할 핵심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 시작은 2009년 미국이었죠. 렉서스 ES350 차량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일가족 4분이 모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사고였죠. 이게 그냥 단순 운전 미숙으로 넘기기에는 좀 석연찮은 점들이 많았고 또 당시 공개된 그 통화 녹취 같은 것들이 차량 결함 가능성에 불을 확 지폈어요. 그게 도화선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리콜 규모가 무려 1240만 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차량들이 리콜되거나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240만 대. 정말 파장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라고 하죠. 네네.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2000년 이후에 도요타 차량 관련해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망 신고가 34명이나 된다. 이런 발표까지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발표 이후로 소비자 불만 신고나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게 정말 폭주했죠. 처음에는 원인을 뭘로 봤었죠? 처음에는 이제 가속 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페달 자체가 기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밟았다 떼도 바로 복원이 안 된다거나 이런 기계적인 문제들을 주로 지목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자동차가 급격하게 전자화되면서 생긴 문제였어요. 특히 그 ECU, 전자제어 장치라고 하죠. 네, ECU. 이게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개수도 엄청 늘어나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 복잡성의 폭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복잡성의 폭발.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 수많은 이슈랑 복잡한 소프트웨어 코드 속에서 아주 가끔씩 발생하는 오류 같은 거는 사실 실험실에서 똑같이 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재현이 안 되니까 명확한 원인 규명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사고 기록 장치 EDR 데이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네, EDR 데이터는 어땠나요? 데이터가 공개되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고 직전에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 정도 정보만 기록될 뿐이지 왜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운전자는 나는 페달을 밟지 않았다. 이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정보 접근도 제한적이고 입증 책임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간 거죠. 부품 문제도 있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만든 페달이랑 일본 내수용 페달이 달랐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 시스템, ABS 제어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미국 CTS사 페달 문제도 있었고 일본 덴소 페달과의 차이점도 부각됐죠. 또 프리우스 ABS 문제까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기술적 결함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부품 조달처를 너무 다양화한 게 오히려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기술 개발이 어려워서만 생긴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 배경에는 도요타라는 거대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GM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는 그 양적 성장 목표에 너무 집중했던 거죠. 아, 성장의 목표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도요타 생산 방식 TPS라고 하죠. 여기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된 거군요. CCC21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부품 원가 절감 압박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또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조직 내의 여유 같은 것도 없애버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초기 대응도 굉장히 미흡했고 좀 지연됐다는 비판이 많았죠.
심지어 장부를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경영진들의 소통 방식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도 상당히 비판을 받았죠. 이건 운전자 조작 미숙이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기술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태도가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존슨앤존슨 타이레놀 사건 대응이랑 많이 비교되잖아요. 맞아요. 1982년에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 때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된 제품 전량을 회수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소통하고 고객을 존중하는지가 기업의 철학을 보여주는 건데 도요타는 이때 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심지어 사전에 경고도 있었다면서요. 모건 스탠리 같은 외부 분석가나 회사 내부의 전직 임원들이 품질 문제를 미리 경고했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네, 그런 정황들도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경고였는데 경영진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런 침묵이 쌓여서 큰 위기를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품질의 도로타라는 그 신화가 무너지면서 소비자들은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제품이 좀 불량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믿음,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현상이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함 입증은 어렵고 정보는 비대칭적이고 이런 상황들이 불신을 더 키웠겠네요. 네. 실제로 그 자동차 구매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JD 파워 신차 품질 평가 같은 지표에서 도요타 순위가 정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하락은 뭐 당연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때 페달 블랙박스 같은 걸 달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던 거군요. 페달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요? 네, 소비자 입증 책임을 좀 덜어주고 사고 원인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도요타 리콜 사태를 쭉 살펴보면서 기술이 복잡해지는 문제, 또 성장에만 너무 매몰됐을 게 생기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품질이라는 그 핵심 가치가 한번 흔들리니까 소비자의 신뢰가 정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참 뼈아픈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거고 생산 기지는 더욱 글로벌하게 흩어지겠죠. 이런 시대에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품질 관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또 혁신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특히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기업의 진정한 책임과 철학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